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은 전날에 200억 있다 100억이 된 사람하고 50억 있다 100억이 있는 사람하고 만족도는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있다 다음날 100억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한번 피크를 찍었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가려면 가급적 인생의 피크를 천천히 찍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번 찍었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투자도 천천히 가서 조금씩 해서 피크를 늦게 찍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벌어서 이렇게 벌었다가 또 이렇게 또 자산이 깎이면 엄청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울해하시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된 게 워렌 버핏이 진짜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 92세예요. 92세. 네. 근데 워렌 버핏의 인생의 피크가 언제냐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계속 인생의 피크를 안 찍고 있잖아요. 자산이 더 늘어나고 있고. 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인생의 피크를 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아시는 어떤 분도 60대인데 예전에 30대 때 한 몇백억을 벌었다가 다 날려먹고 그리고 또 다시 재기했다가 또 다 날려먹고 하니까 이게 그 30대 때 그 피크가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좀 무리하다시피로 도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을 못 해요. 그 본인의 피크를 아직 그걸 이렇게 찍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울해하거나 공황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가만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하고 이제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재벌들도 어쨌든 보면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못 쫓아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할 때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길게 하고 요만큼 뭐 했으면 조금씩 성장해서 인생의 피크를 가급적 늦게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또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 타짜에서 호구가 얘기하자면 인생은 파도라고. 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의외로 굉장히 또 힘들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또 이제 피크를 찍었던 사람은 아마 그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 전성기 때를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전성기 때를 잊지 못해서 정신 못 차려요. 돈도 뭐 함부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 여러분 그 인생의 피크를 늦게 찍자. 저는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투자도 조금씩 하시면 돼요. 다주택자입니다. 네, 네네. 다주택 적폐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네, 비과세 처리해가지고 남은 금액으로 대체주택 다른 걸로 이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때 상승 시기다 보니까 네, 고점에 물려있는 게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잘 회복 중인 한 것 같은데 주택 채수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전세 맞춘 거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긴 하는데 좀 정리는 하고 싶긴 싶은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매수자분들이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네, 사실 대출이 좀 금리 센 걸 좀 쓰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약간 제살 깎아먹기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좀 1년 정도 더 체력은 있긴 있어가지고 그 정도 기다리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당장 터는 게 나을 건지.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투자를 그러니까 그 꽃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꽃밭 잘 들리세요? 네, 네네. 좀 멀리서 들려요. 네. 투자를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를 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초는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잡초는 뽑고 거기에 이제 좋은 꽃을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벌리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잡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비과세 처리한 다음에 그 상승 시기에 잘 매도를 하고 네. 고점에 매도하고 고점에 샀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평가된 거 네. 위주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거를 자산을 확 바꾸기에는 쉽지 않고, 또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니까 주택수를 그러니까 좋은 꽃을 하나 사고 잡초를 하나 뽑는다 생각하거나 잡초를 네. 먼저 뽑고 좋은 꽃을 심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 장기적으로 바라볼 거,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거, 이런 거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판단해서 좋은 우량주는 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쏟아내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대출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그래도 많이 풀렸으니까, 조금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대출도 좀 대안할 수 있는 건 대안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자꾸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뭐냐면 너무 투자만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투자도 투자고, 투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바퀴 소득 늘릴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것도 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앞바퀴 소득을 어떤 식으로 늘릴지, 네, 이런 것도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어서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광명 4구역이 네, 지금 12억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34평? 12억? 네네. 그냥 평균이죠, 뭐 평균. 편이다. 네네. 뭐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평균으로 봐요. 평균. 뭐 점수로 환산하면 한 뭐 70점 정도? 70점밖에 안 돼요? 네, 저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70에서 한 75점 정도? 네, 그냥 평균. 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랑은 좀 아니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거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르는 일반 주택이세요? 다 아파트고요. 네. 다 아파트 중에서 네. 높이가 한 두세 개 있고 네. 다른 건 다 아파트고 네. 다 수도권이고요. 아, 수도권이요? 네네. 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올라서 이걸 팔았는데 또 비슷한 상급지로 샀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사다 보니까 그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과세로 판 부분이 있었으면 아예 저평가된 거 위주로 들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때 21년도 고점에 팔고 샀을 때 네. 그때도 좀 이렇게 상승 시기다 보니까 산 다음에 1년 만에 한 2억이 올랐다가 네네. 그게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이미 어깨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되신 분들은 처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팔았으면 그게 시기적으로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샀으면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어쨌든 요번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경험해 봤으니까 그거를 한번 항상 머릿속에 복기를 해서 다음에는 요런 비슷한 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광명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12억이 대세인 것 같아요. 여기 플랫폼 시티도 12억이 분양가잖아요, 34평이. 깜짝 놀랐죠, 사실. 네.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양가나 이런 게 다 올라버렸거든요. 12억. 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지금 12억이 평균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분양가가 오를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분양가가.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강명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은 그보다는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제 투자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명에 있는 광명 4구역이 뭐 12억인데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뭐 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광명인데. 네. 그럼요. 네. 그래서 70점이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꽃이 될 만한 애는 놔두고, 그렇죠. 잡초를 잘 솎아내야 솎아내죠. 이 그렇죠. 꽃밭이 잘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시기를 두고 천천히 이제 꽃을 심었으면 이제 잡초를 쏟아내거나 잡초를 쏟아내고 꽃을 심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계속. 막 꽃을 뽑고 막 잡초를 심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막 꼬이는 거지 막. 그렇지. 살기는 송도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주택은 서울 등촌동에 이제 하나 있고, 지금 광명 얘기가 나왔는데, 네. 등촌동 집은 이제 13년도에 실거주로 산 거고요. 네. 광명 2구역에 입주권을
21년도 초에 하나 이제 매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주택을 팔면 문제가 조금 간단한데, 네. 올해 초에 둔주가 네. 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3주택이시네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꼬이니까, 네. 저희는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인데, 네. 지금 50대 이제 초반 53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3주택에 이제 이 끌고 가도 네. 대출 조금만 받으면 3주택을 다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광명 입주권이 네. 이제 21년도 초에 사다 보니까,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입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싸게 샀어야 되는데, 싸게 사지를 네, 못해가지고, 네. 걔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피가 많이 떨어졌다가 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산 가격에는 회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얘를 팔고 그냥 어떻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둔촌주공은 네. 어쨌든 입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입주하기가 소형이라서 입주하기가 되게 아. 좀 애매한 거예요. 줍줍이니까 이제 소형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등촌동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등촌동 거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면 광명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광명을 먼저 팔고 둔촌주공을 팔고,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 이제 그 분양권 갖고 계신 거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비과세를 챙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계속 이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세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가? 자녀는 올해 대학교 입학한 아들 하나 있어요. 뭐 집 네. 하나를 그 자녀 명의로 증여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나. 원래는 이제 금주 중에 애가 이제 남자이니까 한 7, 음. 8년 있으면 네, 직장을 가겠지 싶어서 그때 네, 조금 직거래로 해서 좀 네, 증여를 할까 이제 이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지금 강남이나 막 이런 데 입지가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르니까 이참에 네네. 이건 다 그냥 네네. 뭉뚱그려서 크게 만들어서 이제 더 좋은 데로 입지로 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기에는 이미 강남이 좀 떴어요. 물론 네네.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에선 썩 좋은 판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상황에서는. 네. 아, 그래서 그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등촌동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고 오래됐으면 그거를 네네. 먼저 비과세로 처분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주택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또 바닥이어가지고 잘 못했어요. 안 팔렸어요. 네. 아니면 팔고 좀 팔고 기다렸다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조금, 그래서 이미 3주택이 되신 거니까, 네네. 글쎄요. 일단은. 그러면 그 입주권을 팔고 네, 그 등촌동 집도 팔고 해서 네, 새로운 집을 하나를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둔주는 남겨둔 거 1가구 2주택 정도로 가는 방법은 뭐, 그것도 없나요? 나쁘진 않은데, 그 몇 평이신데요? 둔촌주공이? 작은 평수라고 하셔서. 둔주는 3구가 됐어요. 18평. 너무 작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스포츠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광명이란 등촌동을 팔면은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강남권의 아파트를 살려면 이미 2주택이 돼버리니까, 조정적 2주택이니까 치대세도 8% 내셔야 되는 거예요. 처분하고 사신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순서가 좀 꼬이신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좀 어려운데,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꼬인 거 풀려면은 다 처분하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 처분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현 상태에서 꼬인 대로 다시 그냥 늘려가는 전략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현 상태에서 늘려가는 전략도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송도에서도 전세나 월세 사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지는 않으실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비과세는 너무 아깝긴 하네.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인 거예요. 이제 광명은 어쨌든 간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네. 이제 근데 또 등촌동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광명 입주권을 그냥 파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등촌동을 자녀 명의로 돌리셔서 네. 돌리셔서 이제 그거 증여하더라도 그게 5년인데 증여도 그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어렵다. 엄청 딸딱 못하는 그런 그러네.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서 네. 글쎄 일단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고 뭐 버텨야죠. 뭐 일단 현주택을 약간 이제 저희가 하나 들어가고 이제 2개를 전세를 준다는 가정하에 네네. 못 끌고 갈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끌고 가다가 뭐 둔촌주공을 뭐 자녀 명의로 주시든지 18평이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뭐 이렇게 막 떠오르진 않는데요, 제가. 방법은. 그러니까 이미 다 꼬이셨어요.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경험해본다고 돈줄을 넣어본 거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둔촌주공은 그래도 그거를 조금 이익 좀 덜 보고 파시고, 네. 그렇게 나머지 비과세도 받고 둔촌도 파시고, 그리고 네. 다시 그 자금으로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권의 아파트를 사실 수는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조정적은 아니니까. 네네. 그런 전략도 있겠네요. 그 둔주를 안 팔아도 2개 합하면 한 10억대 초반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둔촌주공이 나쁘진 않은데 평수가 너무 작아서 네, 다른 네. 거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평수가 18평.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평수가 괜찮으면 가져가신 게 맞는데 네, 평수가 네.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약간 오르는 상승 속도가 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갖고 네. 계시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강명을 갖고 가는 것도 네. 강명은 34평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명도 25평. 25평이고 네. 애매하구나.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좀 전반적으로 그 자산 현황이나 이런 거 좀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상태로서는 제가 뭐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주변에 조금 아시는 분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어려운 어려운 거죠. 좀 정리하자면 이분은 이제 비과세로 처분을 안 하시고 바로 3주택이 돼버리니까 다이렉트 3주택입니다. 다이렉트 3주택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꼬인 거고 둔촌주공을 또 갖고 가자니 또 평형이 너무 작으니까 또 이렇게 투자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끌고 간다? 아니면 2개 싹 정리하고 2개 팔고 둔주 뭐, 끌고 가든지 뭐 싹 팔든지. 싹 팔든지 다시 세팅하든지. 어차피 뭐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저 같으면 싹 팔고 다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금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좀 면밀히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